네, 안녕하십니까. 네, 2개월 만에 뵙네요. 상상력 천국 과학관 라이브 2회차. 오늘 기후변화 특집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장님의 이원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 과학관 라이브, 저번에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부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진행을 하는 총 4회차 프로그램이고요.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학관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이제 과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특집으로 기획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회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1회차는 지난 회차에 진행했고 저희가 화성과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2회차는 6월 2회차 기후변화 특집, 그것도 1탄 기후변화는 저희가 두 번 회차를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1회차 기후변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와닿는 제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오늘 그 제가 이제 안내 멘트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오늘 과학관의 특집 영상, 사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패널 분들과 오늘 한 1시간 반 동안 또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조금 안내를 드리지만 먼저 차회차 예고부터 드리면 저희가 2개월마다 진행을 하고요. 오늘 6월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는 8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8월에 기후변화 2탄, 그때는 조금 이제 학생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룡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함께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지구 종말로 마지막 4회차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저희 오늘 총 3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를 하게 되고요. 저희 카메라 혹시 전체 샷 잡아주실 수 있으신지, 네, 가장 끝에 계시는 저희 문경수 과학탐험대장님, 저희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 해주시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왼쪽에 저희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바로 오른쪽에는 저희 이거 아시는 분들,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지사이언스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지유의 이지사이언스라는 과학책 시리즈가 있는데 저자분이신 저희 이지유 작가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모시기 힘든 또 아주 알찬 이야기를 들려주실 3분과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함께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특집 영상, 사전 과학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과학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집 기획전을 저희 해설사분의 해설과 함께 제작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만나보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1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이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기, 바다, 땅은 우리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대기라고 합니다. 대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크고 작은 규모의 순환을 일으키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면 대기의 순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푸른 바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차갑고 무거운 바닷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이렇게 가라앉은 바닷물은 천천히 따뜻한 적도 쪽의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은 지구를 덮고 있는 얇은 껍데기로 다른 말로는 판이라고도 합니다.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대기와 바다, 땅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태풍과 쓰나미, 황사와 같은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지구의 에너지 순환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런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분의 몸속에 쌓이고 있고 바다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모습을 공부하며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관이 안내가 되는데 저희가 과학기술관과 미래기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와 특별기획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미래기술관이에요. 미래기술관에서 플라스틱전이 열리고 있는 3층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뒤 배경을 보시면 아주 초록초록한 초목들도 있지만 거기에 그 검은색 플라스틱들도 가득한데 저희가 이곳에 오셔서 플라스틱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오늘이 휴관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시기 전에 휴관 일정이나 또는 뭐 시간, 운영 시간 같은 거 한번 꼭 참고하셔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저희 세 분과 함께 아주 재밌는 과학 기후변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큰 주제로 진행을 하고 혹시나 뭐 이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은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거부터 준비했어요. 과연 기후가 뭘까?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거면 기후가 뭔지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은 기후는 과연 어떤 것인지 뭐 아마 기후하면 그냥 뭐 날씨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혹시 좀 놓치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저희가 좀 기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질문은 저희 KU에더의 반기성 센터장님께 한번 기후는 좀 어떤 거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센터장님 한번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서울의 그 기온이 낮 기온이 30도, 아침이 20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에 구름이 별로 없고 맑은 날씨죠. 바람은 한 5m 정도 불고 있고요. 이거는 날씨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구름 상태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왜 다 날씨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평균된 것,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6월 21일 30년 평균, 우리나라나 이제 세계기상기구는 30년 평균을 기후자료로 씁니다. 30년 평균 같은 서울 같으면은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기후자료보다는 오히려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 다 더 높은 날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쭉 평균을 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가 아니라 대체로 대한민국의 서울의 6월 21일 날씨는 이 정도구나 평균. 이걸 우리가 이제 클라이밋,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후라는 것이 이제 그냥 고정적으로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기상청이 이제 올해 4월에 우리나라 기후 대표값을 바꿨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981년에서 2010년, 30년 데이터를 쓰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1991년부터 2020년, 30년 데이터로 바꿨는데
데이터를 바꾸는 이유는 기후 기준치 값이 계속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후는 어떤 픽스된 고정되는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변해가거든요. 변해가는데 지금까지 지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45억 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 질세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쭉 변해왔죠. 지구 기후가 계속 변해왔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인류가 나타나고 특히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사람들이 내뿜는 어떤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우리가 지구가 이제 지금까지 변해왔던 어떤 뭐 태양의 자전축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인류가 만들어낸 온실가스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저희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좀 이제 오랫동안 누적된 평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기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후랑 날씨랑 다른 거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이제 조금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좀 본격적인 주제인 이제 기후를 알았으면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중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주 예전 지구가 탄생했던 초창기부터 산업화 시점도 있었고요. 또 최근 특히 오늘도 높았다고 하죠. 이런 거를 한 좀 저희가 시대별로 한번 짚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구의 초창기 또는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 할 때 예전에 그 공룡이 살던 시대를 또 얘기를 하죠. 그때 그런 시대 때는 좀 기후가 어땠는지 물론 정확하게 그때에 저희가 있었진 않지만 그래도 추측은 하죠. 이랬을 거다. 그럼 좀 그 고대의 기후는 어땠는지 저희 혹시 작가님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옛날 기후를 이제 이르는 용어가 고기후, 옛 고자를 써서 옛날 기후. 그래서 고기후만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계시고요. 고기후학이라고 학문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이제 그 평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어느 학교에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갔느냐면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42만 년 전. 그랬더니 그게 초등학교였는데 어떤 6학년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작가님 그 온도계는 언제 발명이 됐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는 그게 16세기인가 그때 발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딱 하는 말이, 그러면 40만 년 전에 온도가 저랬던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강연에 가도 어른들한테서는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린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40만 년 전에 온도계가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때의 온도가,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나오는 단어가 온실가스잖아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인데, 그 그래프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느냐면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온의 추이와 그 위에는 이산화탄소 양의 추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똑똑하다. 일단 칭찬해주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뭘 이용하느냐면 빙하를 이용해요. 얼음.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아주 오래 전부터 눈이 내려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눌려서 만들어진 얼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얼음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눈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위에서 눌리면 그 눈 사이사이에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그 꽉꽉 눌려서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남극이나 북극이나 또는 그 만년 빙하가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당연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가장 최근 얼음이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오래전 옛날 이제 얼음이 될 거예요. 그 얼음을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밑으로 파 내려가서 기둥을 하나 뚝 뽑아요.
이거를 이제 아이스코어, 그래서 얼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 밑에 있는 것은 최근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10,000년 전, 50,000년 전, 100,000년 전 이렇게 그 오래 전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고기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그 얼음층이 지금으로부터 몇만 년 전 것인지를 추측을 하고 실험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동위원소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걔를 이제 만약에 해서 딱 녹이면 그 안에 들어있던 기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기포야말로 뭐가 되겠어요? 타임머신인 거죠. 그 당시 때의 공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공기 안에 산소의 농도가 어떤지, 이산화탄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들의 농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빙하에 다양한 꽃가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꽃가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꽃가루를 하나하나 다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동정한다 그래요. 동정을 할 수가 있고, 요즘 과학자들은 그 꽃가루가 어떤 종의 꽃가루인지, 이게 열대 기후에 사는 것인지 온대 기후에 사는 것인지 이걸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리저리 이제 맞추어서 연구하는 분야를 고기후학이라 그러고, 그 고기후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그렇게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을 하셔서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온의 추이와 이산화탄소의 추이를 알아낸 거죠. 그랬더니 이 두 개가 모양이 아주 비슷하더라. 그래서 온실가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양과 그다음에 지구의 기온, 그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니까 땅 온도가 1도 올라간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온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 현대 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최근 150년간 온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급격하게 올라간 것과 이산화탄소의 양이 아주 그 밀접한 비례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옛날부터 온실가스와 기온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알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사실은 그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후 변화의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할 때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변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150년 사이에 있었던 급격한 기온의 변화는 말 그대로 급격해. 너무 급해서 이 어떤 생명체도 거기에 이제 그 적응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42만 년 전보다 더 앞에는요, 사실은 기온이 지금보다 더 더웠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가스가 꼭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요 방 안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0.03%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아주 적은 양이죠. 근데 이거 없으면 우리 얼어 죽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더웠던 때도 있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탄소의 양이 더 많았을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는 이유는 그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특히 아까 그 얼음층에 그 공기가 얼어 있어서 일종의 타임머신. 그러니까 순간이나마 저희가 그 과거 사람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실 수도 일단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작아서 마실 수는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 이제 더 더웠을 때도 있고 또는 더 추웠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는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기준치 이상으로 흐름에 어긋나게 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고, 혹시 문경수 탐험가님은 혹시 이렇게 빙하 있는데도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그 역할이 이제 그 두 분한테 좀 배우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위기, 뭐 변화에 대한 이런 그 경각심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확산이 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훨씬 이전부터 옆에 계신 방기성 센터장님께서도 관련 책들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오늘 처음 좀 뵙는 자리여서 팬심으로 제가 여기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뭐 호주도 같이 탐험 갔다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진짜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아까 이 작가님께서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는 고기후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고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공룡 발굴을 하러 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재미났던 재미났다라기보다 조금 이제 그 의아했던 건 뭐였냐면, 일단 공룡을 찾으려면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지층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제 발굴이 될 텐데, 실제 몽골은 이제 그런 공룡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현생 동물의 그 뼈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뭐 거의 뭐 사람 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공룡학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봤는데, 그 위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쨌든 사막이고 혹독한 환경이다 보니까 현생 동물의 그들이 죽어서 이렇게 흙에 덮여서, 물론 아직 화석은 안 됐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공룡을 발굴했다라고 되게 흥분해서 막 쫓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현생 동물의 사체였던 거고, 그런 걸 보면서 기후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알래스카 같은 곳들에도 이제 많이 가보게 되는데, 알래스카에 가서도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알래스카는 그 뭐 다른 북극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빙하지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곳들이 유명 관광지였죠. 막 크루즈를 타고 유빙이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와 좋아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가보면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안내판을 하나씩 세워놨는데, 한 2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죠. 최근 몇십 년 전과 지금의 빙하에 얼마나 녹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안내판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뭐 정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렇게 북극권에 가면 툰드라라는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툰드라 지대에는 이제 영구 동토층이 원래 기본적으로 딱딱하게 이제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뭐 이누이트 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집이 정말 이렇게 가라앉아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뉴스로만 보는 기후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존을 정말 위협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그 마을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부족민들이 만들어놨던 정말 문화와 그런 삶의 가치들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도 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는 이제 뭐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라는 얘기도 쓰고 있는데, 또 이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요인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정말 기후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오늘 좀 저도 이 두 분한테 좀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좀 더 뒤에 또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문 대장님을 아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알래스카 이야기도 듣고 또 몽골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저희 함께하는 상상육충 과학관 라이브예요. 그래서 저희 다음 회차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고기후에서 조금 더 이제 저희 쪽으로 다가와 보면, 특히 이런 기후 변화가 좀 폭발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그 작가님 말씀하신 급격한 상승을 보이게 된 시점이 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시대라고 저희가 보통 크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요 산업 혁명,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또 기후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 시대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센터장님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좀 어떤 변화가 좀 급격하게 있었는지.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제 이 기온 상승과 거의 비슷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님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혁명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 변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1870년대부터입니다. 한 150년 정도 이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250 ppm 정도였어요. 근데 작년 평균, 그러니까 작년 평균이죠. 이제 1년 다 지나놓고 평균 낸 것이 412 ppm이었고 미해양대기청이 올해 5월에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420 ppm까지 올해 5월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870년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거의 없어요. 아주 약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너무 급격하게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걸 온실가스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 덮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많을수록.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다면은 지구 기온이 영하 15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평균 기온이. 그게 있는 바람에 현재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는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있고 즉 다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 대기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대기 기온이 올라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빙하 녹고 뭐 동토지대 다 녹고 그다음에 해수온도 상승하고 해수면 상승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수나 뭐 슈퍼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식량은 부족해지고 전염병 이번 코로나19 같이 전염병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산화탄소 그거 증가하는 거 뭐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강의하러 다닐 때 우리 이 전 세계 평균이 한 390 ppm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기후학을 강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후 같이 강의하는 교수들끼리 만나서 400 ppm이 넘으면은 위험할 것이다 지구가. 근데 이제 400 ppm이 아니고 작년 평균이 41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10년이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죠. 10년이 지나면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면은 기후 이탈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도저히 이제 기후를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떤 우리가 이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현상이 발생하면 그게 다른 현상을 불러온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도저히 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 이거는 뭐 기후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되게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2030년이면은 거의 인류가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3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기후변화 나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상관이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한 8, 9년 뒤, 10년도 안 예, 그렇죠. 10년도 안 남은 시점이고 이제 뭔가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 딱 짚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도 해 나가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단계별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후 변화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고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면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봤지만 좀 진짜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나타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일지 저희가 좀 그거를 좀 짚어보고 또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작가님께서 혹시 이제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 물론 예전에 있었던 사례도 좋고요. 또는 이제 좀 예견되는 사례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건 결국은 어떤 형식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크냐 하면 굶을 확률이 커요. 식량 문제가 될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역사책, 지금은 고기후학 하시는 분들이, 고기후학이 아니라 이제 역사학자들하고 화산학자들하고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같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뭐 17세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보면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인구가 전 세계 그 유럽의 인구가 팍 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줄었지? 그러면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그때 무슨 뭐 특이한 전쟁이나 이런 게 있기는 있었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을 정도로 전쟁이 있지는 않았어.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식량 가격표가 있었던 거예요. 식량 가격표를 보니까 식량 값이 엄청 올라갔어. 그러면 식량 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식량의 전체 양이 줄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식량의 전체 양이 왜 줄었을까? 또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 전년도에 또는 그 몇 달 전에 저기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쪽에 그러니까 조산대라고 있어요. 화산이 많이 생기는데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 화산이 터지면 사람들이 막 용암 나오고 뭐 불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화산재예요. 그러니까 화산재는 아주 작고 가볍고 여기에 이제 에어로졸 형태의 것들도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 화산재가 너무 가벼우니까 공기 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대륙권 그 밑에까지 이렇게 가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구가 화산재로 한 겹 이렇게 덮여진 거하고 같아요. 같으면 당연히 태양에서 오는 빛이 여기 땅까지 많이 못 오겠죠. 아주 적은 양이 그 못 오고 막혀요. 그러면 태양빛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기온이 올라가서 난리라는데 그럼 화산이 터지면 좋겠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뭐냐?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 지상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곡식의 대부분이 뭐 벼, 밀 이런 그 식물들은 햇빛이 풍족해야 그 광합성을 해서 그 곡식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약간의 딜레이가 있거나 또는 뭐 그렇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역사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 죽은 것 따로, 그다음에 식량값 따로, 화산 터진 거 따로를 생각했다가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게 뭔가, 이게 기후변화로든 또는 무엇이로든 어떤 상태로든 자연재해가 오면 결국은 생물이 죽는 이유는 하나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인간도 동물이고 종속 영양 생물이야. 그리고 스스로 이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 먹어야 돼. 뭐 누군가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그런데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어떤 인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큰 재해가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그 가깝게 탁 다가오는 건 결국은 먹는 것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디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비료도 더 좋은 걸 만들기 때문에 식량의 생산량은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이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자연적으로 보나 인간의 활동으로 보나 결국은 재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량의 값이 비싸져도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거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식량의 수확량이 적어져서 이 식량 값이 비싸지면
결국은 누가 먼저 못 먹게 되겠어요. 약한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모든 어떤 사회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조직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위기가 주어지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질문이 기후 변화가 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걸 꼭 모아요. 식량하고 물. 식량하고 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동을 잘하는 나라일수록 그 문제가 끝에 갈 때까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오면 그제서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근데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아요. 네, 비관적이진 않고 인간이 사실은 그 적응을 상당히 잘하는 동물이에요. 적응을 상당히 잘하는 동물이고 그다음에 머리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저는 문제는 그 식량의 문제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예. 아까 이제 화산재가 사실 햇빛을 막아서 예. 광합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예. 원인이 되는데 작년에 그 호주에서 거의 2달 가까이 예. 화재가 심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화재에 의한 그런 연기들도 햇빛이 당연히 있죠. 예. 거의 비싸다고 많이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식량값이 비싸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호주하고 탐버러 화산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 거는 1815년 탐버러 화산이 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 네. 대형산불이 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오염 물질인데 이 탐버러 화산 같은 경우는 황산재가 거의 성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이거는 대개 오염 물질로 해갖고 네. 이런 남반부 저 아르헨티나 여기까지 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주 같은 데는 물론 작년엔 굉장히 그 오랜 동안의 가뭄, 그 다음에 이제 고온 현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갖고 아주 엄청 비극이었죠. 작년 초까지. 그 위에 한파가 들어가면서 식량 생산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량이라는 거는요, 기후변에 제일 민감한 게 식량입니다. 춥거나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당장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채소값, 식량값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주부님들은 다 그래요. 전 세계 지금 식량 가격이 15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외국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러냐면 전 세계 기후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작가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요 진짜 이거는 기후변화는요 제가 저번에 경북 지역의 교육장님들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장님들은 지금 이제 연세가 60세 가까이 되셨는데 각 교육 청량군이든 하여튼 청량군은 충남이 있군요. 하여튼 구미시든 어디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27분이 교육장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육장님들 인식으로 기후변화를 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쟤들이 15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기후변화가 어떻게 심각하게 올 것인가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식량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27%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다 밀가루는 거의 콩 이런 건 다 100%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만일 정말 우리가 수입해오는 나라들이 2010년처럼 식량 수출국가들이 해서 식량을 수출 중단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기후변화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나라는 괜찮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후 공평, 기후 정의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나라들과 못 사는 사람들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같이 전 세계에서 10등권 내로 잘 사는 나라들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하려는 노력은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일 같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다 그래요. 물어보면. 그게 무슨 기후변화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부자 나라들이 지금까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저 가난한 나라들은 다 죽어요 지금. 뭐 엄청난 태풍, 엄청난 홍수, 엄청난 가뭄, 폭염으로. 근데 그 나라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요 다. 저 IT 같은 나라는 11년 전에 그 지진 나갔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해요. 그 거기를 어떻게 애들이 흙으로 빚어갖고 케이크를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정의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기후 악당 국가거든요. 세계 4대 기후 악당.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무진장 세계에서 경제력은 11위, 12위라는 나라가 7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들에게 석탄 발전소 막 수출하고 있고, 굉장히 더티한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반성하지 않으면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쟤들 30살, 40살 되면요, 아직 우리나라도 다 엉망돼요. 지금 당장 크라이밋 센터를 해서 2030년에 저 인천공항, 국회의사당, 여의도, 수도권에 거의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긴다 그랬어요. 예측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물론 잠기는 날이 몇 년 동안 잠기는 건 아니겠죠. 일시적이겠지만 물난이라는 집에 가서 물이 한번 다 잠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근데 그런 비극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39.8도가 최고인데 서울이, 홍천이 41도.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50도 가까이 갈 거예요. 50도 가까이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 유럽같이 의사들 많고 잘 사는 나라도 몇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40도, 48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자꾸 우리가 너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응도 약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욕먹는 게 뭐예요? 기후변화에 대응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G7, 포지7인가요? 그거, 피포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했던 거, 그 앞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 때 하나같이 했던 게 뭐예요,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얼마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려는데 대한민국은 안 세워요. 오랜만에 세우겠다, 그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나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안 보고 죽겠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못 볼 걸 보고 죽을 거예요. 정말. 제 집사람은 기후변화에서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 보고 애 낳지 말라래요. 늘 애 낳아봐야 쟤들 클 때는 한국 못 산다. 식량도 없고 자원도 없고. 죄송합니다. 너무 초등학생.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냥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아요. 두고 보세요. 10년 이내 엄청난, 작년에 얼마나 홍수가 졌어요. 많이 죽었어요. 전라도 가보세요. 서울 북쪽 가보세요. 2,000mm 왔어요. 우리나라 1년에 1,300mm 오는데 며칠 동안에. 안 당하는 사람들, 부자들,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가난하고 집 떠내려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후변화하고요, 날씨는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만 죽어요. 거긴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어요. 무슨 공정이 있어요? 부자들이 정부에서 너 뭘 떠내려갔다 뭐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전 세계 막 16살짜리 그 스웨덴 처녀의 툰베리 같이 길거리 나서서, 저는 중학생들 학교 가갖고 강의할 때로 니들이 금요일날 오후에는 학교 나가지 말고 피켓 들고 나가라. 길거리로 나가갖고, 지금 어른들이 잘못하는 건 다 우리 때 와갖고 우리가 다 덤태기 쓴다. 우리 미래가 어디 있느냐? 당신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미래를 갖다 다 희생하지 않았느냐? 니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니들 세대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이 정치인들, 정말 이 지자체에 있는 이 공무원분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어느 날 세월호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런 일, 어느 날 불이 다 타니까 아이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죠? 지내놓고 나면 미래에 올 걸 대비 하나도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갖고 어린애들 크다가 걔들 다 물에 빠져 죽고, 더위에 다 그냥 폭염에 다 죽고, 슈퍼 태풍 올려갖고 수천 명 죽고, 이제 그러고 나서 왜 이러지? 소용없다는 거죠.
너무 과격했네. 그러니까 저 약간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작년에 호주에 이제 대형 산불이 났던 그 지역에서 그 앵무새를 연구하는 그 생태학자였는데 그 정말 폐허가 된 그 다 재만 남은 거기에 가서 그 어쨌든 뭐 생물은 전혀 안 보이겠죠. 근데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 밑둥을 만지면서 내가 아는 나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 호주에 가면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레이트 베어 리프트라는 그런 산호 군락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호들도 정말 다 백화 현상이 되어갖고 다 하얗게 변한 걸 보고서 정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하다가 과학자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걸 볼 때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기온이 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과 미래를 정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 기후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만큼 저희가 진짜 좀 긴급하고 이게 심각성을 꼭 알아야 되는 문제고 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까 말했지만 그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가장 나타나기도 쉬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1도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량 저희가 정말 밀접한 문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다른 과학자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했었는데 식물이 되게 민감해서 막 1도만 올라도 줄기 성장에 힘을 쓰느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그 지도도 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구의 사과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대구는 체리 쪽이고 사과는 다 강원도 쪽에 올라가 있고 예. 그래서 왜 가끔 이렇게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뭐 대구 식당 같은 데에서 바나나가 열려가지고 그런 이슈가 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막 또 이제 명태가 잡히지 않는다든지 러시아에 가서 잡아온다든지 막 이제 그리고 뭐 정말 막 쏟아지는 폭우 또 끊이지 않는 막 그 혹서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게 그 아까 말했지만 이제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긴 하는데 정말 이게 좀 이렇게 틀릴 때도 많고 또 예측을 하기 힘들다고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럼 기후 변화는 조금 예측이 그만큼 어려운 그러니까 기후나 날씨가 변하는 게 조금 예측하기 힘든 건지 그거를 좀 살짝 저희가 좀 짚고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센터장님 이런 기후 변화를 예측할 때 뭐 좀 저희가 뭐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좀 그리고 또 분석 방법이라든지 좀 그런 거는 좀 어떤 걸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건 IPCC라고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보고서가 실은 이제 거의 뭐 기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블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2015년에 발표를 했고요. 이제 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전 세계 기후학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 과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국립기상과학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기후 이제 부산에 있는 이런데, 그다음에 각 대학 이제 기후학과 교수들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을 하죠. 다양한 방법.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자 이제 지금까지 기후 변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가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작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70에서 한 75%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증가해 나갈 것이냐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다음 메탄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메탄이니까 그럼 거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그냥 현재같이 그냥 이산화탄소 배출하며 사는 그런 경우, 이제 그거보다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제 가장 최상이 엄청나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이산화탄소를 거의 줄이지 않고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처럼 2030년에는 지금보다 50%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2050년간 넷제로란 말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 산업체, 자동차, 우리 밥 먹는데 모든 이 모든 게 다 이산화탄소예요. 배출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서부터 넷째로 가기 위해서 거의 9배 이상, 지금까지 10개를 갖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면 9배 이상을 줄여야 돼요. 현재 기술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를 갖다 스포 감독하고 예측을 해요. 하나, 두 번째 역학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학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기후 같은 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뭐 진짜 몇 억 년 전까지도 되게 기후가 어땠다는 거를 추론을 해내잖아요. 그때 몇 대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되게 이 당시 이 정도까지 갔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미래도 거의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론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기관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마다 다 틀려요. 그거는 예측하는 것이. 어떤 쪽으로 갖다 더 크게 내가 가중치를 줬냐에 따라 전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IPCC가 예측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기후변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같이 이렇게 읽는다. 올해 발표가 된다. 근데 이미 2015년에 발표했던 것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올해 발표하는 걸 갖다 이제 미리 기상청, 우리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거기에 제출할,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걸 제출하는 걸 올해 초에 발표를 했어요. 4월에. 그 자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세기말에 가면 2014년에 비해서 7도가 상승한다. 7도가. 그러면요, 2014년까지 이미 1870년에 비해서 1.5도 이상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기말에 가면 몇 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1870년에 비해서 8.5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8.5도라는 게 어떤 정도냐 하면은 6천만 년 전에 에오세라고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더웠어요. 8도, 지금보다 8도가 높았어요. 그때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생물 대멸종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서부터 진짜 대한민국 죽으라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세기말에 그래도 2.6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세기말에 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였을 때 4.1도 상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학자들은 2도 넘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기준으로 해서 2도가 넘으면은 기후 이탈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줄여도요, 최소한 반 이상은 100년 이후까지 남아요. 대기 중에. 다른 온실가스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여도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후변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자꾸 기후변화로 줄이자고 난리를 치느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후손들이에요. 당장 우리 세대 때는 더 나빠지겠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는 걸 막자는 거죠. 그럼 4.6도까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진장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4.6도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들 세대 때는 엄청난 기후재앙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그렇게도 하자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렇게도 해야만 정말 멸종사 때까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물종이라는 건요, 옛날에 대량 멸종이라는 게 1년, 2년에 변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후변화가 완만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해성야수 뚝 떨어졌더라 하더라도 대멸종까지 가는데 150만 년에서 200만 년이 걸렸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겨우 몇 년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진짜 이렇게 치솟아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천장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인전. 그러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대량 멸종 사태가 온다는 거죠. 그 세계 자연기금 같은 작년에 발표했던 게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자연생태계, 그러니까 동물들의 67% 개체가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IPCC도 듣고 이제 조금 그 과거랑 미래 얘기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살짝 쉬어가는 질문으로
혹시 작가님께서는 뭐 그냥 기후 변화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오랜 기간이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전이랑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라고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첫째로 아까 처음에 그 빙하 말 했었잖아요. 제가 1992년도에 프랑스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보면 그 샤모니의 그 빙하가 보였었거든요. 그 놀러 가면 이제 샤모니 그 빙하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밑에가 이만큼 녹아서 없어져 가지고 빙하가 없어요, 거기 지금. 그래서 2018년도에 거의 그러니까 27년 만에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 제가 그 보현산 근처에서 살았었어요. 보현산 1.8m 광학망원경,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구용 망원경 있는 그 밑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동네의 주요 그게 사과였어요. 지금 사과 없어요, 거기. 사과 아까 말했다시피 다 저기로 가고. 이게 이제 그 나이가 15살 이렇게면은 상관없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변화가 이제 저한테는 그대로 다 경험으로 다 축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오늘의 주제가 기후 변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기후 북극곰이 죽고 뭐 얼음이 녹고 어디가 이제 투발루가 사라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광산의 카나리아 같은 건 거예요. 옛날에 저기 기계가 좋지 않을 때 광부들이 그 독가스가 나왔을 때 그 독가스 그러니까 사람 크잖아요. 그러니까 독가스가 밑에서 원래 그 무거워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올라오니까 여기 코까지 올 때까지 몰라요. 가스가 있는지. 그럼 다 코까지 올라오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몸집이 작은 새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으면 얘가 이제 몸집이 작고 그러니까 독가스가 왔을 때 먼저 얘가 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여기 어디선가 가스가 누출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수면이 높아져서 살 곳을 잃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카나리아처럼 우리한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나에게 문제라는 거지. 지구는 하나고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제라고 그게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나한테 와요. 그 시간이 늦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걸 생각한 지 거의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돼서 책도 이제 작년에 쓰고 그러면서 책도 쓰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냉장고의 냉매가 아주 효과 좋은 온실가스예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지수가 1이거든요. 그런데 냉매로 사용하는 그 냉매가스는 많이 넘어요. 많이 넘어. 엄청나게 센 이제 온실가스 역할을 하죠.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그런 것들을 폐기 처분할 때는 원래 그걸 막 뜯기 전에 그 냉매 포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냉매를 싹 포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잘 하지 않죠. 뭔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뜯다가 보면 그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새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 에어컨은 왜 냉매가 막 자주 새잖아요. 그래서 막 채워 넣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2018년 3월 달에 우리 집에 27년 동안 쓰던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보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기후 변화를 생각할 때 현대적인 의미의 기후변화의 정의는 기후변화가 왜 생긴다고 보느냐 하면은 이 대기 중에 대기 조성이 바뀌어서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대기 조성이 결국은 뭐 산소의 양은 많을수록 뭐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죽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그 어떤 가스를 대기 중에 추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데 마침 냉장고가 고장났네. 그러면 나는 아예 냉장고를 들이지 말자.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냉장고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여름을 3번, 4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어. 근데 이게 매우 상징적인 건데요. 뭐냐면 아까 이제 식량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중에 큰 거가 식량 보관이에요. 식량 다루기.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 모든 그다음에 슈퍼에서 가면 살 수 있는 뭐 햇반이랄지 뭐랄지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라면이랄지 그런 걸 만드는 데는 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도록 돼요.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왕 탄소가 그렇게 식량을 만들 때 배출이 됐으면 그것을 인간이 다 먹어야 인간이 가장 효율 좋은 이 연소 기관이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버리게 되면 결국은 만드느라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조성에 변화를 줬는데 그건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각 가정마다 보면 냉장고가 요즘은 한 대는 우리 집처럼 한 대 있는 집은 없고요. 뭐 3대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식량이 과연 진짜 꺼내 먹으려고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리기 직전에 들렀다 가는 것인지 많이 질리죠? 왜 웃으세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유 경제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30이 다 돼서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갔고 우리 집에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이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는 방법은 냉장고를 쓰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냉장고를 쓰지 않고 있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 네. 그래서 아니 냉장고가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없이 살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그쵸? 쓰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미안하지만 뭐 쓸 수밖에 없어 막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런 걸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고 네. 저희가 이따도 조금 이때 실생활 그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문경수 대장님도 궁금해요. 네. 이제 여러 곳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가봤는데 지금 갔을 때 달라진 곳이 혹시나 있을지 또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사진으로 봐가지고 실제로 어른이 돼서 진짜 여기를 탐험하러 갔는데 어릴 때 봤던 사진하고 너무 달라진 곳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혹시 뭐 탐험하시면서 조금 느끼신 거나 보신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사실 탐험을 하면은 주로 이제 오지 위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면 금방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호주 북부 거기는 어쨌든 적도 부분에 가까운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은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암석이나 화석들도 아주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곳인데 한 번은 정말 전혀 아마 호주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이었는데 한 번은 탐험을 갔다가 하루 저녁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하루 저녁 비로 그 주변이 다 플러딩이 돼갖고 저희가 일주일을 같이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뭐 모든 동원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첫날, 둘째 날은 막 대책회의를 하고 막 되게 좀 그랬는데 한 3일째쯤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갔던 과학자들이 더 이상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놓고 더 그냥 본인 내면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노트에 뭐 느꼈던 감정을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일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까이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주도 남쪽에 가면 삼방산이라고 아주 우리가 유채꽃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용머리 해안이라는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뭐 해녀 삼촌들이 마시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사실 용머리 해안 산책로가
1980년대 초반에 처음 탐방로를 개설했을 때 그때 해수면의 높이랑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 용머리안 자체가 이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깎고 내리니까 절벽이 아주 막 기염절벽처럼 멋있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멋있는 지형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자연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계속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당신들은 좀 경각심을 느껴야 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그 용머리안 옆에 가면 그 황우지 해변이라는 해안가가 있어요. 근데 그 해안가가 거의 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를 대표하는 검은 모래 그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곳인데 그 앞에다가 한 20년쯤 전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방파제를 딱 200m 정도 준설을 했는데 그게 생기자마자 거의 1년 만에 해수욕장의 모래가 반이 유실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 자연의 흐름을 되게 거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파도가 막 웅장하게 움직이고 막 해류가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자연의 변화 흐름은 정말 미세한 것 같아요. 미세한데 미세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어느만큼 조금만 개입을 해도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연은 꾸준히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런 단서가 있으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앞으로 정말 그 자연이 보낸 미세한 신호를 얼마나 좀 빨리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센터장님 작가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 행성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뭐 소설이나 뭐 영화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지구의 가장 큰 바이러스가 인간이라고 막 하는 막 과격한 표현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지구가 진짜 알게 모르게 사실 거의 알게끔 신호를 많이 줬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약간 뭐 발전을 한다든지 인류가 발전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그냥 넘기기도 하고 간과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이제 딱 드러날 정도로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저희가 조금 그 살짝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프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뭔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볼 때 당시에 그냥 저런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도 같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거는 재난 영화 할 때 꼭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투모로우 이런 거 막 해일 몰려오고 싹 다 얼어붙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으시는 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기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영화 같아 조금 이렇게 나름의 추천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작가님부터 혹시 뭐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거 아까 말씀하신 그 투모로우고요. 그거는 저는 너무 그걸 봤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느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을 공부했으니까 뭐 태풍이 이렇게 하면 더 커질 수 있지,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빙하가 북극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는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그거를 이제 실사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게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진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것 같이 원래 작가들이 그런 거 잘하고 이입을 잘해가지고 거기 주인공하고 이입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자마자 짜자자가 얼었어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보고 그때 이제 다 큰 그때 당시 고등학생인가 됐던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게 더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가 물론 그 아이가 이제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그런 것도 있었긴 하겠지만 저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막 이렇게 된 이 세상이 상당히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걸 그래서 우리 아들의
반응을 보고 저는 느꼈죠. 투모로우 저는 강추합니다. 꼭 보시면 좋을 영화. 뭐 투모로우 또는 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기후를 조작하는 테마로 해서 뭐 지오스톰 뭐 이런 영화도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은 이런 이렇게 조금 뭐 픽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콘텐츠 같은 데서 좀 기후 변화를 조금 이렇게 잘 설명한 사례, 이건 조금 진짜 사실 기반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셨던 것도 혹시 있을까요?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들의 많은 과학 영화들의 많은 부분들이 보면 거의 다 실현되고 있거든요. 거의 뭐 70년 전, 50년 전 이때 만들었던 영화들이 지금 와서 보면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때 예측을 해갖고 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오스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인류가 이제 자연과학, 지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실제로 기후 변화를 갖다 제어하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미국 그 공기 중으로 이 그런 지구과학 공학 올리려다가 취소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올렸을 때 이제 많이 이론적으로는 그게 기후 변화가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올라갔을 때 정말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재앙으로 올지. 그리고 이제 투모로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기후 변화는 고전이죠. 정말 아주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해갖고 만들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빙하가 녹아갖고 이게, 그러면 지금 말하면 지구는 해류대순환이라 그래갖고 뭐 저희들은 연렴대순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린란드 쪽에서 차가운 빙하에서 녹은 차가운 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바다 밑으로 떨어져갖고 이게 쭉 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 멕시코 난류라든가 이런 구로시아 난류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실제로 기원전 지금서부터 한 13,000년 전에 지구 해류가 멈췄죠. 멈추니까 난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소빙하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드라이어스 소빙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류가 실제로 이제 그 이전에 막 수렵을 하고 가다가 소빙하기 만나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다시 온난화 한 3,00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한 9,000년 전에 이제 온난기가 다시 오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인류가 이제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들, 저는 또 재미있게 본 게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작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문제가 실제로 세계 식량기구, UN 농업식량기구 같은 데서는 아무리 인류가 더 많은 유전자 조작을 하고 더 많은 비료를 갖다 더 만들고 관계시설을 하더라도 식량 생산 줄어들 거로 봐요. FAO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인류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70억 약간 넘는데 뭐 2050년 가면 최소한 90에서 95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해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은 먹을 걸 필요로 하죠. 근데 식량은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한 나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이제 많이 죽을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분쟁이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악당이 자기가 과학자인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기후변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영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기후와 문명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영화 본 소감문을 써오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도대체 뭘 느끼느냐 니들이. 그 영화가 뭐냐면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라는 좁은 플래닛 안에서, 행성 안에서 살아갈 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해질 테고 공기는 더 오염될 테고 자원은 없어지고 먹을 건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당장 맞닥뜨려야 할 재난들은 더 심각하게 닥쳐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간이 제가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예측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도 50도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작년에 이 기후가 미쳤다 그랬어요. 크레이지하다 그랬어요. 도저히 지구에 있을 수 없는 북극권 동토지대거든요. 여름 돼도 안 녹아야 돼요. 알래스카 녹지 않아야 되는 데가 30도가 넘어가. 인류가 사는데 가장 추운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날 서울이 27도였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2003년에 유럽에 폭염이 들어왔거든요. 48도, 49도.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하는 자료가 한 7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프랑스 한 3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파리는요, 프랑스 아까 사셨더라지만 더운 나라 아니에요. 밑에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가면 거긴 지중해성 기후라, 지중해성 기후 받는 쪽은 더워요. 근데 북쪽은 선행성 기후예요. 그쪽은 덥지가 않아요. 에어컨 있는 집 없어요. 파리 가보세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제 룸메이트가 파리 사는 친구가 있어갖고 놀러 가보면 굉장히 잘 사는데도 에어컨이 없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48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몇만 명이. 우리나라 지금 50도 넘었는데 에어컨 없다 그러면 살겠어요? 거의 다 죽겠죠. 그죠? 근데 저는 걱정이 만약 50도까지 올라가면요, 전력 다 블랙아웃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도 안 하죠. 뭐 그것까지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력 예비량이 많지 않거든요. 여름철에 가갖고 만약 우리나라가 45도 이상 일주일만 지속된다 그러면 다 블랙아웃 시켜야 돼요. 2011년에 한 번 있었죠. 충남 불 다 끄고 서울 불 끄고 그래서 간신히 막았잖아요. 위험해요. 진짜 이 기후변화가 당장 지금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일부는 뭐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그 연구진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코로나19가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바로 그 변종 바이러스들이 핫스팟에서 만들어졌는데 우한 근처 그것이 기후변화로 올해나 내년 가면은 더 다른 지금 코로나19도 더 심각한 팬데믹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요, 우리 애들은 매년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정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네. 영화, 예. 영화 얘기하는 거. 근데 아까 그 제가 잠깐 뭐 과격한 표현이긴 했지만 인간이 지구를 가장 파괴한다고 했는데 실제 킹스맨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칩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조금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좀 인류의 개체 수를 조절을 하는 저희가 항상 왜 마블 히로 시리즈에 보면 타노스가 그쵸. 그 타노스가 생각하는 맞아요.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행성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 타노스도 결국 기후변화를 다 막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 죽이는 거거든요. 네. 이 타노스 재평가라고 해야 하나? 다 환경을 기후변화 운동가였다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기후변화를 갖다 막겠다는 그런 환경가들이 빌런이 됐다는 거죠. 다 악당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도 그럼 기후 그쪽 영화로 하나 넣어서. 문 대장님도 혹시 생각나는 뭐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영화들도 다 봤고요. 근데 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진짜 지금 현실의 영화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앨런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화성 이주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이면의 또 그 철학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직면한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지구에 뭐 거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치 보험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논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제 기술이 현실화돼서 자꾸 그 가능성들이 높아가는 것들을 볼 때 진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한편의 SF 영화 속에 지금 우리가 그냥 다 주인공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SF라고 하면 보통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픽션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그냥 팩트.
사이언스 팩트 수준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극복을 하려고 이제 진짜 뭐 전 세계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뭐 범기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마 이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 개인이서 조금 뭔가 그래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물론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캠페인성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혹은 우리가 몰랐던 방안 같은 거 뭐 뭔가 좀 있을까요? 해가지고 혹시 이런 기후 변화를 저희 뭐 냉장고를 안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제가 그렇다고요. 딴 사람들이 그러는 뜻은 아니고. 예, 저희 일단 냉장고 얘기도 하나 넣고 하고 혹시 작가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제 조금 쉽게 또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쉽진 않더라도 조금 개인이서 해볼 수 있는 좀 노력 방안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후 변화를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뭐 한간에서는 뭐 플라스틱을 아껴 쓰고 뭐 스트로를 버리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않고 제가 아까 그 식량 문제 말하면서 먹거리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 좋은 거는 먹는 거에 대해서 과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지 않고 먹을 만큼 사고 그 다음에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이것들은 우리 손에 오기까지 결국은 다 탄소를 배출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과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 가서 벌크 바이인 이렇게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뭐 1+1, 2+1. 그래서 고객님이 사신 게 지금 뭐 5,000원이 모자른데 5만 원을 채우면 이걸 더 드려요. 이런데 넘어가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업이 결국은 용량을 팔게 해서 일종의 자기들은 박리담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을 지구에 있는 이 자원과 재화는 유한한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뭉청뭉청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많이 소비하도록 만드는데 얽혀들지 마시라. 예,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기업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ESG, 그래서 환경 친화적, 그 다음에 소셜,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윤리 경영, 이런 그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해야만 뭐 스타트업 할 때도 돈을 투자해 준다든지 투자 회사에서 이런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잘 하고 있는지는 열심히 봐야겠지만 애플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그 회사도 ESG를 다 충족하지 않으면 너희하고 계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랬는지 제가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뭔가 소비자들에게 그 엔드 유저라고 그러죠. 맨 끝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소비하고 많이 뭐 쓰게 하고 많이 사게 하는 데에 거기 휘말리지 마시고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한테 딱 필요한 걸 사고 먹고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미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넘겨야 될 그런 점은 지난 것 같으니 결국은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뭔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꾸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압력은 결국은 정치와 법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다음에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투표를 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너가 약속대로 했어 안 했어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많이 보시는 청소년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소용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소용이 있어요. 자, 어떻게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아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셔야 돼요. 예,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서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 사람을 잘 따져서 투표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잔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막 이렇게 막 위기가 뭐 큰일 났어, 디스토피아,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자예요. 저기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돈도 못 벌죠. 투표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거. 첫 번째가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소비, 과소비. 그다음에 3번째 투표. 그런데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투표 잘하라고 압력을 넣어라. 요거. 예. 제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여쭤봤는데 예. 바로 처음부터 이제 예. 가정의 시기는 예. 지금 그건 조금 아쉽지만 예. 여러분들이 뭐 과소비 물론 많이 산 만큼 그러면 많이 사셨으면 차라리 그 많이 산 게 낭비가 안 되게 그렇죠. 온전하게 예, 사용을 예,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투표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투표권이 없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몇십 년 후에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구분들은 엄마 아빠 굉장히 엄마 아빠 닥달을 하셔야 내가 됩니다. 못 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될 것 같은데 내 미래 그럼, 돌리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들도 자녀분들 또는 자녀 세대를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중요하게 소중한 한 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그럼 조금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약간 그 센터장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이런 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뭔가 기술 같은 거, 좀 기술이나 노력 같은 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애플 아까 애플 예를 들으셨죠. 애플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미 탄소 중립을 갖다 자기들이 이뤘다고 얘기한 기업이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많은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대개 이제 자기들도 2030년, 2040년 정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불행히도 별로 없어요. LG화학, 제가 알기로는 하나큐셀. 왜 당신들은 그걸 갖다 선언이냐 그랬더니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으려니까 안 산대요. 그거 안 하면은. 그래갖고 했대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이익에 반하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이 안 되면 다 도태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진장 많이 발표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용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로는 돼. 자, 우리가 보세요. 작년서부터 코로나 딱 나오고 뭐 바로 치료약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인간 받은 치료약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곧 뭐 우리나라에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다 만들고 환상을 막 줬는데 국민들에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해갖고 급하니까 그냥 제대로 해갖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거잖아요.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 같은 경우 거의 자기 돈을 12조 원을 내놨어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갖다 자기 후원해 주겠다. 아까 일론 머스크 말씀하셨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내놨어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1,000억 원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탄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중에 왜 탄소 넷째로가 되는 거거든요. 배출량과 흡수량이 똑같아지는. 근데 안 되잖아요. 산업을 하면 사람이 사는 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게 제일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상용화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1,000억 원을 상금으로 내놓겠습니까? 그런 기술을 하면은 올해 그랬죠. 올해 1,000억 원 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이런 기술들 많이 봅니다. 뭐 어디 과학위원 어디서 발표했다는데 발표하고 끝. 그게 실용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해갖고 뭐 투자하는 기업이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 그래서 기후변화는 개인보다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가는 돈을 투자해 줄 수가 있잖아요. 돈을 투자해갖고 이런 기술들이 개발한다면 국가에서 5천억을 준다. 1조를 주겠다. 해라. 하겠죠.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개인은 떠났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라래 갖고 선생님들이 기후변화 막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뭐 우리 뭐 물 아껴 써요. 뭐 음식물 조금 해요. 사실 저는 텀블러 갖고 다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종이컵을 많이 쓰잖아요. 종이컵 쓰면 나무를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나무들이 많이 흡수를 해주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플라스틱이 있던데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이거 들고 가면은 돈도 깎아주고 플라스틱 컵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도 해줄 수 있고 기후변화도 막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이 이거 들고 다닌다고 기후변화 크게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국가도 해야 되고 기업도 좀 나서서 해야 되고 그럼 국민들은 니들이 다 해. 그래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자꾸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아버지를 쓰시든 뭐 외국 애들은 투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의 투표가 전부 녹색 당이 아주 대거 약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죠. 투표를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바꾸거든요. 근데 기업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기후 기업 거는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을 벌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거는 저는 텀블러 쓰자. 그렇죠. CCUS 기술이라고 하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뭐 아쉽게도 뭐 실용화 단계가 뭐 아직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체감할 만큼 되지는 않아서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단계가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쓸모가 없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 이게 아주 미미한 효과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제 책임을 지려 한다라는 일종의 책임감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추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컵 사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탐험가님께는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 오늘 많이 배우러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두 분에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소감이? 일단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로 우리가 사실 뭔가 뭐 기사를 보든 뭐 방송에서 어떤 사안을 볼 때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배경이 좀 있어야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중요한지 알잖아요. 뭐 이를테면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에 의한 자연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항상 우리 사회 양날의 검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도 단순히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먼저 저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 저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환경 파괴나 개발 자본의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진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가. 우리가 어쨌든 인류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항상 그 발전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는 항상 어떤 대규모 지식운동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두려워할
두려워하고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두 분이 쓰신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만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두 분 저희 함께 해주신 저희 작가님하고 센터장님은 각각 기후변화 또 과학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런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도 집필을 하셨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검색을 하셔서 이제 읽어보시면 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은 제가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코너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패널 토론에서 병행을 했다고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조금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첫 제목이었죠. 기후변화.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나랑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 그리고 내 전체 아우르는 우리 모두에게 연관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좀 핵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새겨서 이제 저희도 앞으로 좀 기후변화에 많이 대응을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영상들은 나중에 편집되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혹시나 늦어서 못 들었다, 앞부분을 못 들었다, 또는 내 친구들에게도 기후변화 들려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관람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회차 예고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개월 후에 기후변화가 심각한 만큼 저희 기후변화 2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때는 저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룡의 이야기로 해서 공룡 멸종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이야기도 있고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고기후에 대해서 들어보고 저희가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생물 전문가이신 저희 문경수 대장님은 저희가 또 모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3회차 때도 보는 걸로 저희 우주 MC로 하고 저희 기후변화 2탄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저희 과학관에 그 자연사관이 또 따로 있어요. 3회차는 그곳에서 만나 뵐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 미래기술관에서는 플라스틱 관련된 특별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참고 꼭 하시고 오시면 저희 이제 플라스틱에 관련된 다양한 것도 전시물도 보실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이제 기후변화 저희 함께 들으셨던 것도 되새기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느덧 저희가 1시간 거의 한 30분, 40분을 했는데 전 지난번과 같이 너무 이렇게 알찬 지식고 흥미로운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1시간 만에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감 한 번씩만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작가님 혹시 오늘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 센터장님하고 저 문 대장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 센터장님 오늘 실물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고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의미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낭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구 전체에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 같이 나 혼자만 앞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다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그거를 생각하는 그 상황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센터장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동내신가요? 네. 사실 이런 거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문 대장님도 마지막으로. 네, 저도 오늘 정말 역시 그 대가들의 그 지식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앞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또 똑같은 멤버로 한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이유이시고 제가 이거는 제가 중앙과학관에 한번 네,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예, 아주 1시간 한 3, 40분 동안 긴 시간이었는데 혹은 너무 짧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 유익한 시간 또 흥미롭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예, 아쉽지만 예, 상상력 천국 과학관 라이브 오늘 2회차 기후변화 특집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